뭔가를 선택 가능한 것이 이제 큐레이션이라는 등가로 좀 이렇게 옮겨간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 그래서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특출함이 강조되고 그런 특출함을 따라가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인스타그램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사실은 교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부분과 연결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보고 계신 글에서 이제 좀 어렵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신자유주의 담론을 이끌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계속 정당하게 유지되는 어떤 기제, 그것이 시태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글 아마 중간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게 되게 우아한 말인 듯한데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시테라고 하는 낱말은 프랑스에서 고유한 어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기도 조금 어려워서 영어권 사람들도 이 말을 무슨 말로 옮길 것인가 해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한데요.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그렇게 어려운 말뜻은 또한 아닙니다. 시테라고 불리우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널리 자리 잡고 있는 마음가짐 뭐 이런 것을 시테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가짐이 워낙 각양각색인지라 특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낱말이 나오면 저는 늘 이제 어디부터 설명해 가슴이 덜컹하기는 한데요. 자, 자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더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 경제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시장 경제이든 자본주의든 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장님과 종업원,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딘가 부정의하고 어딘가 불평등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노골적으로 이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세계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나날이 소동과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이 사회는 자기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꽤 그럴듯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정당화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불편한 것은 뭐 때문이냐?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의성,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 뭐 이런 것을 열심히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면 좋은 세상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그렇죠? 한 번 취업하거나 평생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노예처럼 묶여 살아야 되는 완전 고용의 직장. 물론 지금 우리에겐 꿈이죠.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 직장인이 되어서 영원히 한 가지 일만을 되풀이해야 되는 감옥과도 같은 삶. 그리고 당시에 썼던 유명한 사회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모두 조직 인간인 것 같아. 우리는 모든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뭐 말들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사람의 표현을 빌자면 이런 겁니다. 미적인 시태. 19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이른바 반문화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흐릿한 모습은 아마 히피라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있던 펑크 정도의 모습으로 기억이 될 텐데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부르짖고 있었던 것은 지루해, 곤태로워, 판에 박힌 듯해, 천편일률이야, 따분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겠죠, 그렇죠?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세계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그와 같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그래? 겉으로 권위적인 관료적인 조직이 싫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죠. 제가 농담삼아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서울에서 종로나 아니면은 뭐 강남역에서 이를테면 사람을 부르면은 김대리 이렇게 부르면 모두 둘러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대리라고 부르면 가끔 한두 명 정도가 나인가라고 고개를 돌아봅니다. 그럼 지금 뭐라고 부르면 다 돌아볼까요? 김 선생님, 김 사장, 김 팀장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의 대리까지 층층이 만들어져 있었던 관료적인 조직 체계가 억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모두가 다 바꾸어낸 것이 저 유명한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의 기획을 완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팀제라고 불리우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매력적인 조직 형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논리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예전에는 이런 거였죠. 관리, 경영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가소로운 표현인데 리더십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한 기관이 만들어냈었던 유명한 심리검사 제도를 전 세계에 널리 보급을 했고 한국에서도 정부가 한국의 국가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인텔리전스 쿼티언트라고 불리는 지능 검사입니다. 여러분 지능 검사 받으셨죠? IQ.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문과로 진학할 것인가 이과로 진학할 것인가 실업계로 갈 것인가 인문계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시 역시 미국에서 받아들였었던 역시 또 하나의 심리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그 유명한 적성 검사입니다. 애프티튜드 테스트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는 끝났어요. 지능 검사와 적성 검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자리를 뭐가 대신했을까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쿼티언트입니다. 즉 뭐냐면 이런 거죠. 네트워크 능력. 네트워크 능력은 다른 사람과 협동을 이루어내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이런 능력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0년대 이후에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스펙 쌓기 중에서 필수 패키지 중에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를 왜 할까? 도덕심을 보기 위해서? 아니겠죠. 그죠? 자원봉사라고 불리는 것은 기업이 보기에 이와 같이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만나서 협동을 이루어내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이제 명민한 친구들은 훨씬 더 세련된 네트워크 쌓기의 능력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국민이 갖고 있었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들이 스스로 터득하고 개발하고 연망해야 할 무수히 다양한 능력. 그 가운데는 방금 말씀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단순한 지적 능력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삶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들이 있어요. 이걸 막나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인문학이라고 저는 최근에 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프로젝트성의 어떤 역할을 주고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조직들이 팀제로 이제 바뀌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하면서 되게 최근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부분과 좀 연결시켜 보면은 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PBL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프로젝트성 과제를 주고 팀으로서 그것을 소통하고 협력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서구의 최근 어떤 교육 방식이고 특히 이제 복지국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이 대안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 부분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하는 인류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 이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새로운 인문학이라고 부르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끌어올리고 향상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재능을 발견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라 뭐 이런 겁니다. 알다시피 예전에 한국 사회 안에서 비루고 있었던 노동자를 부르는 이름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원, 사무직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하나는 블루칼라를 가리키는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의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달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 햄버거 가게를 지나가고 있다가 구인 광고를 하고 있는 포스터를 보고 깜놀하고 말았어요. 네, 라이더입니다. 네, 이런 거죠. 라이더 모집.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세요. 물펼치긴 펼쳐요, 그죠? 네, 안전장치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4대 보험 물론 보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생존권의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라이더를 고용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인문학의 향기가 넘치는 우리 시대의 문화적인 겉껍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은 당신의 달란트를 발견하라, 당신의 꿈을 찾아라, 당신의 열정을 펼쳐라 와 같은 형태의 속성임을 누르는. 그로부터 비롯되는 일은 이런 것이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악몽과도 같은 모습은 이런 겁니다.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참 사회학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연봉제라는 낱말은 프로야구 선수에게만 해당되고 있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평생 직장, 정규직,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고 있는 연공 서열이라고 부르는 한 해가 더 늘어나면은 월급이 올라가고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던 30년, 40여 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서구와 같은 경우는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3조 호황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모면했지만 9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었던 경제적인 번영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에게 일을 한다고 월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살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었지 자기의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새로운 형태의 미적인 비판이라고 제가 불렀었던 그것은 그래 이런 작가들은 예술가가 있어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에 대한 사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는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자기의 작품을 만든 것처럼 생각하도록 요구받고 그래서 뭘까요? 잘 팔리면 대박을 쳐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것이고 못하면 뭐 빈궁을 면치 못하게 되는 거겠죠. 연봉제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와 같은 성과와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황홀한 아이디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런 것이겠죠, 그죠? 적은 월급이나 적은 사례를 받고 굴욕을 겪어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당신이 자질이 없어서 열정이 없기 때문에 끼가 없어서와 같은 이중적인 이제 그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연봉제라고 불리우는 것은 제가 연봉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지급하고 있는 보수의 형태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인문학인 걸. 연봉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펼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맹랑한 아이디어가 들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지지했어요. 싫어. 나는 평생 직장 같은 곳에 있기 싫어. 나는 이제 직업의 유목민이 되어서 한 5년 동안은 요리사로 살다가 나머지 5년 동안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살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스포츠카 선수가 되겠어.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5년 동안 편의점 알바, 5년 동안은 편의점 택배, 택배. 이와 같은 식의 끊임없이 단기간의 고용을 전전하게 되는 직업의 유목민이 아닌 유목민이 된 것이겠죠. 저는 이와 같은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서울에 있는 카페 가운데 10곳 중에 한 곳은 노마드일 거예요. 유목민이 되자. 하지만 우리는 유목민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유목민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빈궁하고 비참한 삶의 유목민이 되는 거죠. 비정규직, 단기간의 고용, 불안전 고용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